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녘 빗물이 고요한 창틀을 두드리듯 마음속 깊은 그늘을 살짝 건드리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펼쳐놓으려 합니다. 일상이라는 굉음 사이로 잔잔히 스며드는 수채화 한 방울이 얼마나 눈부시고 또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평범한 부부와 이웃주부, 그리고 문화센터라는 작은 우주에서 피어난 비밀의 물빛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외면했던 갈증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하얀 도화지에 물이 번지듯 조용히 스며드는 불안은 어느 날 문득 일상의 틈새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30년 가까이 단정한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온 서연은 갱년기의 문턱에서 소란스러운 심장을 달래려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반에 등록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팔레트 위의 색이 물을 타고 흐르듯 자유로운 기운이 그녀를 감싸면 잊고 지냈던 설렘이 포근히 젖어들었다. 그 설렘 속에서 가장 먼저 말을 건 사람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남자 태수였다. 군더더기 없는 셔츠와 정돈된 손끝, 스케치북을 품은 그는 아내가 권해서 억지로 등록했다며 멋쩍게 웃었고, 서연은 오랜만에 가슴속이 가벼워지는 듯했다. 둘은 처음 붓을 씻던 싱크대 앞에서부터 물감처럼 스며들었다. 태수의 차분한 목소리는 흐린 세 글자 넣은 듯 마음 한켠을 은은하게 물들이며 서연에게 낯선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문화센터에서 집까지는 겨우 15분 남짓이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다시 주부의 껍질이 단단히 씌워졌다. 식탁 위 공과 금 고지서, 냉장고를 휑하게 만드는 아이들의 간식, 남편 준호의 잦은 야근 일정이 서연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요즘 그녀의 마음속 거울에는 수채화반 풍경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아이들의 성적 경쟁보다, 저녁 반찬 걱정보다 태수가 던진 짧은 농담 한 줄이 하루 종일 마음을 차지했다. 며칠 뒤 동네 마트 앞 서연은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캔커피를 들고 나온 태수와 이웃주부 나혜가 나란히 서 있었던 것이다. 나혜는 같은 단지 같은 층에 살아 엘리베이터에서 종종 마주치던 사이였으나 서로의 취미까지 알지는 못했다. 두 사람은 서연을 보자 순간 눈빛을 주고받고는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그 짧은 표정 속에서 서연은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한 기척을 느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낯선 연결고리가 스멀스멀 기어 나왔다. 그날 저녁 식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중학생 아들 승민은 숙제를 투덜거렸고 고3 딸 희수는 수시 원서 얘기로 한숨을 쉬었다. 남편 준호는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꾸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의 숨소리와 화면을 두드리는 손가락 마찰음마저 과도하게 울렸다. 머릿속에서는 태수의 낮은 웃음과 나혜의 떨리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재생됐다. 혹시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자신만 몰랐던 시간이 이미 촘촘히 엮여 있을까?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삼키며 표정을 관리했지만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색으로 번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뒤 서연은 서재에서 남편의 스케줄러를 살폈다. 회의와 거래처 방문이 빼곡했지만 수채화반에 들를 여유는 보이지 않았다. 가계부를 뒤졌지만 문화센터 수강료는 이미 일괄 결제됐고 영수증 속에서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의심 많은 자신을 꾸짖었으나 불길한 예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수업 날 서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해 교실 문이 열리는 순간을 지켜봤다. 10시 40분. 회색 재킷의 나혜가 먼저 나타났다. 이어 여유로운 걸음의 남자가 다가왔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남편 준호였다. 둘은 자연스레 같은 방향으로 걸음을 맞췄다. 서연의 손끝은 얼어붙었다. 태수라는 이름이 명찰에 분명 적혀 있었는데 지금 눈앞에 준호와 포개지며 의미를 잃었다. 수업이 시작되자 서연은 교실 뒤에 앉아 붓을 들었다. 강사가 조별 과제를 설명하며 출석을 부르다 김준호님, 오늘 첫 수업이시죠? 라고 말했고 남편이 수줍게 고개를 들어 인사했다. 나혜가 슬며시 손을 흔들자 준호는 고마워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붓끝을 팔레트에 가져가다 캔버스를 긁는 듯한 소리를 냈다. 수강생들이 돌아봤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센 파도가 일어났다.
붓끝에 찍힌 푸른 물감이 종이에 닿는 순간 칠흑으로 번져갔다. 서연은 그 얼룩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몸속에 스며든 불안과 분노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리라. 그리고 어느 날 한 번쯤 완벽하다고 믿어온 가정을 투명한 물로 씻어낼 기회를 잡으리라. 그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서연은 남편과 나혜의 뒤를 따라갔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두 사람이 캔커피를 나눠 들고 조용히 웃는 모습을 보자 목줄 없는 개처럼 질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전화 통화하는 척하며 눈으로만 그들의 움직임을 쫓았다. 나혜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준호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가방을 받아드는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이 관계는 물감 번짐이 아니라 캔버스 전체를 삼키는 어둠이 될 수 있음을.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자. 눈에 보이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을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그녀 가슴 깊은 곳에서 굳어졌다. 서연은 자신의 의심이 무모한 질투인지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인지 가늠하기 위해 날이 밝자마자 움직였다. 먼저 문화센터 행정실로 찾아가 수채화반 작품전을 준비하면서 회원 프로필을 정리한다는 핑계를 댔다. 직원은 별다른 경계 없이 명단을 내주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태연히 남편의 이름이 적힌 수강 신청서를 확인했다. 신청일자는 2달 전. 수강료 결제 카드 번호 끝자리가 남편 월급 통장 체크카드와 동일했다. 그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지만 숨긴 적은 분명 있었다. 서연은 서류를 도로 돌려주며 심호흡했다. 손끝에 닿은 종이는 차가웠지만 속으로 끓어오르는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나혜와 마주쳤다. 나혜는 장바구니를 들어 보이며 요즘 비타민 채소가 너무 비싸죠 라고 가볍게 말했으나 눈빛은 물러설 구석이 없었다.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래도 신선하면 좋잖아요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상대의 축축한 탐색을 감지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나혜가 먼저 내리며 주말에 센터에서 작은 워크숍이 있다던데 참석하세요. 선생님이 부부 동반이면 더 좋대요라 속삭이듯 던졌다. 서연은 그대로 미소를 유지했으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부부 동반이라니 누가 들으면 원래부터 함께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겠는가. 주말 아침 준호는 오래된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그는 회사 동호회 농구 시합이라고 짧게 설명했고 서연은 식탁보를 정리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준호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택시를 타고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자 막 땀을 닦은 듯한 준호와 나혜가 나란히 골목에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사람 눈을 피하듯 건물 뒤편 소규모 전시실로 들어섰고 이어 잠긴 유리문 너머로 조명이 켜졌다. 서연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건물 옆 화단 뒤로 숨어 시계를 바라봤다. 분침이 한 칸씩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에는 결혼 생활의 수많은 장면이 필름처럼 지나갔다. 여행지에서 찍은 웃음 띤 사진, 둘째 돌잔치에서 함께 불던 촛불, 그리고 야근에 지쳐 돌아온 준호를 위해 국을 데우던 자신의 뒷모습. 그 모든 기억이 낯선 그림자에 물들어버리는 듯했다. 1시간을 훌쩍 넘겨 전시실 문이 열렸다. 나혜가 먼저 나와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잠시 뒤 준호가 뒤따라 나오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두 사람은 골목 끝으로 사라졌고 서연은 맨발로 뜨거운 숯을 밟은 듯한 통증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슬픔보다 앞선 감정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한 분노였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확히 알아볼 거야. 마음속에서 단단히 매듭지은 맹세가 피를 끓게 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철저히 일상을 연기했다. 아침이면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아이들을 깨우고 저녁이면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된장을 한 숟갈 더 넣었다. 그는 달라진 아내를 흘끗 바라보며 요즘 컨디션 좋아 보여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슬며시 눈을 내리깔고 수채화를 배우니 마음이 맑아져서 그래라며 여유롭게 웃었다. 속으로는 부서진 거울 조각을 하나씩 주워 담듯 증거를 모으는 중이었다. 3일 뒤 문화센터 단체 채팅방에 다음 주 야외 스케치 공지가 올라왔다. 장소는 외곽 호수공원. 시간은 일요일 오전 10시. 서연은 바로 휴가 냈다며 참석 의사를 밝혔다. 잠시 후 나혜가 저도 참석해요라고 남겼고 준호의 프로필에서도 서툰 이모티콘이 따라붙었다. 전날 밤
서연은 남편이 샤워 중일 때 재빨리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최근 통화 목록에 나의 번호가 가장 위에 있었다. 발신 시각은 새벽 1시 10분. 통화 시간은 5분 10초. 잠든 사이 무의식적으로 새벽 공기를 들이마신 것처럼 가슴팍이 싸늘해졌다. 일요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준호는 늘 하던 대로 아이들에게 라면 끓이는 법을 당부하고 나섰다. 서연 또한 스케치북을 들고 미소로 배웅했지만 망설임이 없는 발걸음을 보며 그가 외도를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호수공원에 도착해보니 참가 인원은 20명 남짓. 강사가 간단한 브리핑을 하는 사이 서연은 일부러 가장 뒤쪽에 자리를 잡아 남편과 나혜를 시야에 담았다. 두 사람은 함께 호숫가 벤치에 앉아 같은 풍경을 그리며 색을 섞는 순간마다 서로의 팔꿈치가 스칠 듯 붙어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수련 잎처럼 서연의 마음도 요동쳤지만 그녀는 한 번 더 화면을 눌러 셔터음 없는 사진을 남겼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사가 단체 도시락을 나눠줬고 사람들은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둘러앉았다. 나혜가 물티슈를 꺼내 준호 손등을 닦아주며 웃는 걸 본 순간 서연의 인내심은 실처럼 끊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가 벽돌색은 이렇게 묽게 하면 번져요. 좀 더 농도를 짙게 잡아야죠라며 조언하듯 말을 던졌다. 나혜는 당황해 숨을 고르더니 어머, 좋은 팁이네요라고 답했고 준호는 물을 들이켜며 시선을 피했다. 서연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내내 가슴속에 웅크린 질문을 삼켰다.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감정만 앞세우면 스스로 무너진다. 아직은 아니다. 해가 기울 무렵 야외 수업이 끝났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사진을 찍으며 떠났지만 서연은 남편보다 동선이 빠른 택시를 잡아타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이 닫히자 자물쇠를 잠갔고 아이들에게는 피자 배달을 시켜주며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다. 그동안 찍어둔 사진, 전시실 앞 카드 영수증, 새벽 통화 기록을 한 폴더에 모았다. 파일 이름은 호수의 그림자. 클릭하자 사진 속 준호와 나혜가 웃으며 붓을 맞대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확대 버튼을 눌렀다. 두 사람 사이 찰나의 눈빛이 화면 가득 번지자 오랜 세월 쌓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금을 잔뜩 품은 모래처럼 흩어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그 순간 서연은 울지 않았다. 대신 오랫동안 꿈꿔왔던 조용한 복수가 물처럼 맑게 떠올랐다. 하나씩, 아주 천천히, 누구도 다치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는 그림자 속을 걷기로 했다. 증거를 더 모으고 마음의 붓끝에 최후의 색을 남길 때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컴퓨터 화면을 닫았다. 그로부터 한 주가 흘렀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뒤편에서 차갑게 계산된 움직임을 이어갔다. 새벽 5시, 물이 끓는 소리를 배경 삼아 남편의 출근 가방을 확인하고 요리조리 숨겨둔 영수증과 문화센터 주차권을 찾아냈다. 영수증 날짜는 그의 야근이라던 날들과 절묘하게 겹쳤고 주차권 뒷면에는 호수공원 워크숍 일정이 적힌 메모가 희미하게 비쳐 있었다. 그녀는 작은 지퍼백에 증거를 모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젠가 진실을 들이댈 때 한치의 흐림도 없어야 해. 그런 결심을 품은 뒤에도 서연은 집안일을 거르지 않았다. 아이들의 아침 식판에 김치를 송송 썰어 올리고 세탁기에서 막 꺼낸 셔츠의 다리미를 천천히 눌렀다.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손길에 준호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을 드러냈지만 서연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는 모른다. 이 다정함이 마지막 허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학교로 나가자마자 서연은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었다. 발신인 이름은 수련. 호수 위에 잎을 띄우듯 가벼운 가명을 택해두고 문화센터 강사에게 문의 메일을 보냈다. 야외전 스케치를 위한 부부 사진 촬영 자료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참가자별 스냅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강사는 얼떨결에 외부 프로젝트로 오해하고 그날 저녁 고화질 사진 링크를 전달했다. 서연은 링크를 열어 모든 사진을 다운로드했다. 그 중에서도 준호와 나혜가 같은 물병을 건네받는 순간 붓을 동시에 헹구며 손등이 닿는 순간이 클로즈업된 사진은 거짓말처럼 선명했다. 그녀는 이미지를 확대해가며 붉게 달아오르는 얼굴을 억눌렀다.
이제 더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다. 다음 단계는 두 사람의 움직임을 시간표로 그려보는 일이었다. 서연은 엑셀을 열어 날짜별 문화센터 수업, 남편의 야근 명목 외출, 나의 장기간 외출 기록을 하나씩 입력했다. 엘리베이터 CCTV 화면에서 캡처한 영상도 파일명으로 정리했다. 숫자가 모여 드러난 곡선은 두 사람이 소름 끼치도록 일관되게 겹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준호의 실제 야근, 화요일과 금요일은 문화센터 수업, 토요일은 회사 동호회라던 농구 모임 뒤편의 숨은 전시실 데이트. 서연은 그래프를 바라보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심장이 무거워 발등까지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머리끝에는 서늘한 기민함이 맴돌았다. 감정에 빠져 울어버리면 모든 게 끝이다. 작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문화센터 앞 카페에서 강사 주도로 작품 리뷰 미팅이 열렸다. 준호와 나혜는 서로 의식하듯 늦게 도착했고 서연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두 사람의 마주보는 자리를 비워두고 자신은 그 옆에서 노트북을 펼쳤다. 메뉴판을 넘기던 준호가 놀란 듯 고개를 들어 여기 있었어? 라고 묻자 서연은 무심한 목소리로 오전 회의가 취소돼서 시간 맞춰봤지라고 답했다. 나혜는 작게 웃으며 역시 꾸준히 오시니까 실력이 빨리 늘어요라고 맞장구 쳤지만 눈동자 속 초조함은 감출 수 없었다. 서연은 모른 척하며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다. 이건 제 구도 연구인데 보색 대비를 어떻게 넣을지 고민이에요. 화면에는 사실 연구 자료 대신 준호와 나의 스냅 사진이 썸네일로 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차마 제대로 볼 수 없어 얼른 시선을 돌렸다. 서연은 그 순간 조용히 승리의 기척을 맛봤다. 리뷰가 끝난 뒤 서연은 일부러 태연한 얼굴로 둘을 불러 세웠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작은 홈파티 할까 해요. 아이들 시험도 끝나고 작품전 끝나기 전 다 같이 교류하면 좋잖아요. 준호는 당황한 기색으로 눈을 굴렸지만 나혜가 먼저 좋아요. 댁이 가깝기도 하니 편하겠네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서연은 그 미소 뒤로 번지는 긴장을 본능적으로 읽었다. 준비할 시간이 사흘뿐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파티가 아닌 폭로의 무대를 구상하고 있었다. 술집처럼 요란한 불평 대신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가장 잔혹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나 결코 잊히지 않을 상처를 새기기로 했다. 파티 당일 거실 테이블에는 와인 2병과 치즈 플래터 그리고 서연이 정성껏 만든 토마토 바질 브루스케타가 놓였다. 아이들은 친구 집으로 외출했고 집안은 향초 냄새로 평화로웠다. 오후 7시 도어락이 울리고 준호와 나혜가 함께 들어섰다. 준호는 나혜 씨 차가 지하 주차장을 헷갈려서 같이 들어왔다고 설명했지만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에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세 사람은 그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TV 화면을 켰다. USB를 꽂자 화면에 호수공원에서 찍은 스냅 사진 슬라이드쇼가 재생됐다. 첫 장면은 수련 잎 사이로 비치는 물결. 두 번째는 문화센터 전경. 세 번째부터 두 사람의 다정한 사진들이 이어졌다. 나혜가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쨍 하고 울렸다.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등 뒤에서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담담히 입을 열었다. 사진이 예쁘죠?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반복되면 필연이 되더라고요. 목소리는 파도에 씻긴 돌처럼 차분했다. 준호가 떨리는 음성으로 이건 오해하라 했지만 서연은 오해라면 더 보여줄게라며 노트북을 가져와 엑셀표를 열었다. 날짜마다 겹친 GPS 동선, 텔레그램 대화 캡처, 카드 결제 내역이 빼곡히 정리된 화면은 변명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나혜는 손등을 감싸 쥐고 준호는 숨을 삼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거실 공기에는 향초 대신 차가운 한기가 내려앉았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난 누구를 망치고 싶지 않아. 다만 진실만큼은 흐리지 말고 스스로 바라보길 원해. 그 한마디는 날선 칼보다 뚜렷했다. 준호가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듯 미안해라고 말했지만 서연의 눈가엔 눈물 대신 말라붙은 결의만 빛났다. 그날 밤 서연은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준호와 나혜가 급히 떠나는 기척이 들렸고 현관문이 닫힌 뒤 정막이 찾아왔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호흡을 고르며 손바닥을 들여다봤다. 땀 한 방울 없이 건조했다. 정적 속에서 다시금 느꼈다. 분노로 미끄러지지 않고 이성으로 걸어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일 자정이 지나면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지 결심해야 한다는 것을. 흐린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미는 순간 서연은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다. 울지 않았다. 이미 눈물은 그녀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때 다 말라버렸으므로. 새벽 3시. 거실의 시계 초침이 귓속을 파고들 만큼 고요했다. 서연은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짙은 어둠 속 아파트 단지는 모두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형형색색으로 소용돌이쳤다. 배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들끓던 분노는 어느새 차분한 이해로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왜였을까? 무엇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몰았을까?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대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묻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마다 잃어버린 부분을 채우려 했던 걸까? 아니면 흠집도 보석이라 착각하며 외면했던 걸까?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커튼이 출렁이자 맞은편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겹쳐졌다. 그 얼굴에는 슬픔과 증오,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해방감이 한꺼번에 묻어 있었다. 이틀 후, 준호는 장문의 문자 한 통만 남긴 채 회사 기숙사로 거처를 옮겼다. 아이들에게는 갑작스러운 해외 프로젝트라 설명했고, 서연은 구체적인 질문을 피했다. 밥상을 둘러싼 공기가 변했지만, 남매는 스스로 감지한 불안감을 애써 농담으로 흩뜨렸다. 서연은 그 모습이 안쓰러워 두 손으로 아이들의 등을 껴안았다.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어린 싹이 움트듯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내 싸움의 전부라는 문장이 또렷이 세워졌다. 남편이 비운 옷장을 정리하며 그녀는 몇 해 전 가족여행 사진이 든 USB를 발견했다. 웃음 짓던 네 사람의 모습이 화면에 떠오르자 흐릿하던 눈가가 묵직하게 젖었다. 그러나 눈물은 금세 거쳤다. 지금 필요한 건 한숨이 아니라 방향이라며 서연은 사진을 한 장씩 접어 노트북 케이스에 끼워 넣었다. 잊기 위한 파기보다는 언젠가 꺼내어 놓고 서로를 마주보기 위한 기록으로 남겨두려 했다. 주변은 그녀가 예상한 대로 흉흉해졌다. 나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날, 엘리베이터 게시판에는 가정의 평화를 지킵시다라는 경비실 알림문이 붙었다. 소문은 벽을 타고 흘러 가족 단톡방까지 파고들었고, 시어머니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니라며 흐느꼈다. 서연은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아직 정리 중이에요. 건강 먼저 챙기세요라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희한하게도 용기가 피어올랐다. 평소라면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치이는 자신을 떠올리며 한숨 쉬었겠지만 이제는 어느 쪽에도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필요했다. 문화센터 역시 소란스러웠다. 강사는 리뷰 미팅에서 있었던 장면이 반나절 만에 퍼져 심란해했고 일부 수강생들은 서연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런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다음 수업에도 빠짐없이 출석했다. 캔버스 앞에 서서 물을 묻힌 붓으로 여백을 적시다 보면 머릿속 울음은 먼 바람처럼 멀어졌다. 대신 숨겨놓은 서늘한 결심이 물가에 드러난 돌처럼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지킬 것은 내 몫의 삶이다. 그 문장을 가슴에 새긴 채 서연은 물감을 다시 짰다. 이번엔 짙은 군청에 따뜻한 버밀리온을 살짝 섞어봤다. 서로 대비되는 두 색이 혼합되며 깊이를 만드는 과정을 바라보자 파괴와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는 듯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문화센터 뒤 사거리에서 우연히요 의도적으로 마주친 나혜가 서연을 불렀다. 가로등 아래서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입술을 떨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허공을 헤매자 서연은 걸음을 멈췄다. 나도 살려고 그랬어요. 남편이 늘 바빴고 준호 씨가 보여준 작은 친절이 전부였어요. 나의 변명은 비릿한 비가 되어 발끝에 스미듯 이어졌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답했다.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숨으려 한 거죠. 결국 우린 각자가 만든 그림자를 본 것뿐이에요. 말끝에 매달린 냉정함에 나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가 차마 붙잡지 못한 사과가 허공에서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서연의 귓가에서 낮게 울렸다. 서연은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이후의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다만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질 테니 두 번 다시 엮이지 마요.
나혜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 뒤로 길 위에는 두 사람의 발소리만 멀어졌다. 한편 준호는 며칠에 한 번씩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 아이들 괜찮아? 서연은 길게 답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스스로 할 만큼 컸어. 나도 잘 지내. 간결하고 정제된 문장에 더해질 감정은 없었다. 그러자 어느 밤 준호가 집 앞까지 찾아왔다. 회사 점퍼 차림의 그는 초인종 앞에서 서연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을 듯이 숙였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기회 한 번만. 다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서연은 문간을 막고 선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린 이제 각자 돌아봐야 해. 난 당신을 미워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보고 싶어. 준호의 어깨가 흔들렸고 그는 눈물을 삼키듯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서는 뒷모습이 축 늘어진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졌다. 문을 닫고 돌아선 서연은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전 같으면 가슴이 찢어졌을 텐데 이제는 묘하게 담담했다. 얇게 얼어붙은 호수 위를 조심스레 걷다 무사히 건넌 사람처럼 서늘한 안도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날 밤 서연은 아이들에게 거실로 나오라 불렀다. 두 남매가 긴장한 얼굴로 소파에 앉자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빠랑 나는 당분간 떨어져 지내기로 했어. 서로에게 필요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아이들은 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희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괜찮아? 라고 묻자 서연은 두 손으로 딸의 손을 감싸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셋이 서로 기대면 분명 더 단단해질 거야. 승민이 주머니에서 손가락을 내밀어 살며시 어깨를 붙였다. 그 온기 속에서 서연은 깨달았다. 진짜 감정적 변화는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 새롭게 싹트는 책임감이라는 사실을. 서연은 다음날 문화센터 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전시 참여를 취소했다. 개인 사정으로 멀리 여행을 다녀오려 해요. 완성하지 못한 그림은 다음 기회에. 강사는 아쉬워했지만 이해를 표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여행 가방을 꺼냈다. 아이들과 함께 친정 근처 바닷마을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짠내 섞인 바람을 맞으며 다시 맑은 캔버스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밤새 가방을 채우다 문득 서연은 창틀에 기대어 달을 바라봤다. 이전에는 남편의 야근을 기다리며 새벽마다 이 창가에 서 있곤 했다. 이제 같은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내일을 스스로 그릴 팔레트를 품고 있었다. 붓끝을 적시던 부드러운 물이 잔잔히 흐르듯 서연의 시선도 빛나는 밤하늘을 따라 번졌다. 이별과 배신의 색조 속에서도 희미한 여명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가슴 한가운데 낯선 떨림이 피어올랐다. 슬픔이 아니라 잔인한 불안도 아닌 오히려 새로운 꿈을 의식한 긴장감이었다. 말 못할 상처로 새겨진 그림자는 태양을 피할 길이 없지만 서연은 안다. 그림자 위에 또 다른 색을 덧칠하면 언젠가 빛은 다른 형태로 반사된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닫고 마지막 짐을 챙겼다.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불안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도 분명히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변화의 증거였으므로. 이른 새벽 동해안 작은 항구 마을에 도착한 서연과 아이들은 바람에 실린 비린내를 깊이 들이마시며 낯선 풍경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파란색 지붕이 이어진 포구엔 해가 뜨기 전부터 은빛 고등어가 산처럼 쌓였고 어부들은 굵은 팔뚝으로 그물을 털어내며 분주히 웃고 있었다. 서연은 오랜만에 목소리를 높여 두 아이를 불러 세우더니 방금 건져 올린 문어 다리 하나를 통째로 사서 즉석에서 삶아 나눠주었다. 승민이 소금 안 찍어도 맛있다며 입술에 붉은 양념을 묻히자 희수가 손수건으로 동생의 턱을 닦아주었다. 그 소란스러운 일상적 풍경 속에서 서연은 알 수 없는 포만감에 눈을 감았다. 모래사장 끝자락에서 밀려드는 파도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이 겹쳐지며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치고 있던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열자 갈매기 울음에 섞여 짧은 문자 알림이 들렸다. 준호였다. 여행 잘 다녀와. 돌아오면 우리 네 식구 차분히 이야기하자. 서연은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장을 썼다. 바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정리되고 있어. 우리도, 너도 각자 잘 버티길 바랄게.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자 마음 한켠에서
길게 잠겨있던 수도꼭지가 천천히 풀리듯 미세한 안도감이 흘러나왔다. 점심 무렵 아이들과 함께 바위 틈에 앉아 성게 껍질을 주워 모으다 희수가 느닷없이 물었다. 엄마, 우리 집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서연은 잠시 바닷물을 바라봤다. 빛나는 수면 위에 갈매기 그림자가 스치고 그 뒤로 끝없이 이어지는 수평선이 있었다. 예전 같은 모양은 아닐 거야. 그녀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하지만 모양이 달라진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지. 다만 조금 더 솔직해지고 서로가 원하는 걸 명확히 말해야 할 거야. 승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소라 껍데기를 꺼내 서연의 손바닥에 눌러주었다. 엄마 힘내라고. 바다 선물. 그 한마디에 서연의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졌다. 그러나 눈물 대신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해조류 냄새와 따뜻한 체온이 뒤섞여 그녀의 고요한 상처를 부드럽게 덮었다. 저녁 무렵 숙소 마당에 작은 화로를 놓고 조개구이를 굽자 불꽃 사이로 햇살이 내린 듯 붉은 빛이 튀었다. 서연은 조개 껍데기를 하나씩 뒤집으며 아이들에게 물었다. 가장 맛있는 건 언제 열릴까? 승민은 윗껍질이 스르륵 떨어질 때라며 환호했고 희수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다 멈추는 순간이라 대답했다. 서연은 조개가 스스로 입을 열어 보여주는 속살을 가리키며 우리 마음도 이것처럼 적당한 열이 가해지면 언젠가는 열리게 돼. 그때 상한 조개를 억지로 먹으면 탈이 나고 잘 익은 건 깊은 맛을 주지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안 가득 조개 살을 넣었다. 그렇게 단순한 비유 속에서도 서연은 스스로에 대한 위로를 얻었다. 아직은 뜨겁고 아프지만 언젠가 적당한 온도로 삶이 졸여지면 자신 역시 부드럽게 열릴 수 있으리라. 밤바다 산책을 나섰을 때 항구 등대 아래선 지역 밴드가 통기타 연주를 하고 있었다. 노을이 다 사라진 검푸른 하늘에 기타 선율이 파도 소음 사이로 실려왔다. 서연은 아이들과 나란히 앉아 눈을 감았다. 낯선 청년이 부르는 옛가요. 가사는 잔잔히 귓가를 스치며 오래전 신혼 시절 추억까지 끌어올렸다. 준호와 처음 바다를 봤던 날, 두 손을 맞잡고 뜨거운 모래 위를 달리며 깔깔대던 기억, 파도에 젖은 셔츠를 말리며 한참이나 웃던 얼굴. 그 기억이 아프게 반짝였지만 놀랍게도 더 이상 가시에 찔리는 듯한 고통은 아니었다. 멀어진 풍경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가고 손등 위로 파도 거품이 스미듯 얕은 애틋함만 남았다. 서연은 잔잔한 공허를 견디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떠밀려온 조각이 아니라 다시 그려질 한 폭의 그림. 바다 냄새와 기타 울림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다. 숙소로 돌아오자 아이들은 금세 골아떨어졌지만 서연은 한밤중 창가에 앉아 여행 노트를 꺼냈다. 첫 장에는 물감으로 그려진 희미한 바다색 배경 위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 부서진 파도는 흩어져도 바다는 태연하다. 그 문장은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 단단히 박히며 위안을 주었다. 이어서 다음 장엔 가족 회복의 작은 계획을 써 내려갔다. 첫째, 준호와 아이들 앞에서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기. 둘째, 서로의 필요를 정확히 적어 공유하기. 셋째, 일정 기간 따로 지내더라도 정기적으로 가족 식탁을 함께 차리기. 단계마다 빈칸을 남겨놓고 그 빈칸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이해와 용서의 색을 나중에 덧칠하기로 했다. 펜 끝이 종이를 미끄러질 때마다 서연은 마음 한 귀퉁이가 포근이 되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더라도 그 위에 또 다른 아름다움이 겹칠 수 있음을 믿어보기로 했다. 창문을 열면 달빛이 바다를 쓸고 가며 잔잔한 은빛 길을 만들고 있었다. 서연은 그 길 끝 어딘가에 여전히 흔들리는 자신의 미래가 어렴풋이 떠오르는 걸 보았다. 그러나 이제 두렵기보다 호기심이 앞섰다. 바다가 제 위치에서 하루에도 수천 번 물결을 바꾸듯 인간관계 역시 끊임없이 조류를 맞이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파도는 바위를 깎지만 동시에 더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을 새긴다. 그 곡선이 언젠가 누군가의 쉼터가 되듯 그녀의 상처 또한 누군가에게 작은 그늘이 될 수 있으리라.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고 바람을 들이마셨다. 길었던 복수의 불길이 쇠잔하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삶을 다시 그릴 준비가 된 맑은 여백이었다. 머지않아 해가 뜨면
새벽 붉은 빛 아래에서 아이들과 조용히 붓을 들어 서로의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책이 번지고 마음이 스미는 그 순간 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지나온 모든 외로움과 마주하며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감정의 해소는 파도를 품은 밤바다처럼 깊고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여름을 두 번 끼얹은 듯 뜨거웠던 항구의 추억이 발뒤꿈치에서 떨어질 무렵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바다 냄새가 빠진 세탁물 사이로 가을 초입의 마른 바람이 스며들었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집 안은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한층 맑아져 있었다. 작게 열어둔 베란다 창으로 금빛 햇살이 들어와 오래된 화초 잎사귀 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인은 문화센터 강사였다. 연 선생님. 이번 분기 작품전이 예정보다 앞당겨졌어요. 서혜연님 작품이 빠지면 벽 한 면이 허전하니 혹시 미완성이어도 출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미완성의 그림이라니. 어쩌면 지금의 자신과 닮았다. 알겠습니다. 대신 제목을 바꿔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레 묻자 강사는 흔쾌히 허락했다. 서연은 통화를 끊고 캔버스를 꺼냈다.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그렸던 라프 그래프 같은 스케치. 손에 묻은 소라 분홍빛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팔레트에 실록을 짜 넣으며 속삭였다. 나를 다시 그리는 시작점이 이 캔버스가 되겠구나. 준호가 처음 연락해 온 것은 그날 밤이었다. 회사 근처 스문의 시간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서연은 망설였다. 배신의 기억을 애써 봉합한 상처가 다시 벌어질까 두려웠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진짜 끝이 보인다는 생각이 마지막 결정을 밀어붙였다. 카페 문을 열자 스탠드 조명이 움푹 패인 준호의 눈두덩을 밝히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밀어놓으며 말했다. 이혼 서류야. 내 마음이 돌지 않는다면 도장만 찍어. 허무한 결말을 바라는 눈빛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서연은 봉투를 열지 않고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뭔데? 준호는 마른 침을 삼키더니 솔직히 모르겠다. 용서를 받기엔 내가 저지른 일이 너무 치졸해. 그렇다고 깨끗이 지워지길 기대하는 것도 이기적이잖아. 서연은 한참을 바라봤다. 전엔 이 남자가 든든한 기둥일 거라 믿었지만 지금 그의 어깨는 의지처가 아닌 후회를 짊어진 그늘로 보였다. 그 순간 서연은 싸늘한 승리감 대신 짙은 연민을 느꼈다. 도장을 찍는 건 어렵지 않아.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상처받을 빈틈을 줄이려면 정리하는 방식이 달라야 해. 준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다. 우리 네 사람 모두가 납득할 명예로운 정리가 필요해. 그게 당신이 마지막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길이야. 서연은 봉투를 접어 그의 코트 안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며칠 뒤 문화센터 벽보에 가을 물비늘장이라는 포스터가 붙었다. 서연은 출품작 제목을 구멍난 그물도 파도를 품는다로 적었다. 알 수 없는 은유에 강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손대지 않았다. 설치일이 다가오자 수강생들은 작품을 걸어두며 삼삼오오 수군거렸다. 그 중에는 나의 그림도 있었다. 서연은 우연을 가장해 그녀와 같은 벽면에 배치되도록 요청했다. 서로 다른 색깔의 두 그림이 나란히 걸렸지만 물감의 번짐은 묘하게 이어졌다. 전시 첫날,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사람들로 붐비는 로비에 섰다. 아이들의 눈에는 여전히 어색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지만 서연은 손바닥을 펴서 두 아이의 손을 살짝 감싸 안았다. 그때 멀리서 준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회색 수트를 입고 전시장 중앙으로 걸어왔고 옆에는 뜻밖에도 나의 남편 신혁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서연에게 다가오자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준호가 먼저 말했다. 견딜 수 없다면 화내도 좋아. 그런데 오늘은 그저 당신의 선택을 받아들이러 왔어. 이어서 신혁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다. 제 아내와 당신 남편의 잘못에 대해 피해를 본 사람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서로 멱살 잡는 대신 내가 지키려는 것도 결국 가족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순간 전시장 중앙 조명이 밝아지며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전시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작가가 직접 작품 앞에서 작은 토크를 나누겠습니다.
안내를 들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연의 그림 앞에 모여들었다. 서연은 짧게 숨을 삼켰다. 대본 없는 무대가 갑작스레 펼쳐졌다. 하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붓 대신 마이크를 받아든 그녀의 손이 곧바로 떨렸지만 입술은 분명히 열렸다. 이 작품은 해안 마을에서 캔버스를 펼쳤을 때 시작됐습니다. 파도는 금이 간 그물마저 품어 여전히 물고기를 잡아옵니다. 저는 배신을 겪었지만 그 경험이 삶 전체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빈틈으로 바닷바람이 들어와 말라붙은 상처를 말끔히 말려주었죠. 오늘 이 자리에 두 가족이 함께 섰습니다. 과거를 지운 건 아니지만 서로를 남김없이 탓하며 망가지는 대신 잘못된 그물을 기워 새로운 물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관람객들이 환한 조명 아래서 숨죽였다. 정막이 흘렀다가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 이어진 박수 소리는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전시장 천장을 울렸다. 그 순간 예상 못한 장면이 벌어졌다. 나혜가 관객 틈을 헤치고 나와 서연 앞에 섰다. 그녀는 불안한 눈동자로 아이들을 바라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렸어요. 저 역시 제 가족을 잃을 뻔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두 번 다시 서연 씨 인생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다 못해 무릎을 꿇을 듯 떨었지만 서연은 그 손목을 잡아 세웠다. 사과는 받아요. 대신 우리 모두가 남은 삶을 증명해야 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고 서연은 나의 손을 살짝 놓으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갑작스러운 공개 화해는 곧 뉴스처럼 퍼졌다. 전시가 끝나고 문화센터 게시판과 SNS에는 용서를 그린 전시. 가장 인간적인 사과라는 해시태그가 떠올랐다. 서연은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묘한 후련함을 느꼈다. 사회자의 요청으로 마지막 관객이 돌아가고 조명이 꺼질 무렵 준호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내가 원하는 방식 제대로 이해했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그는 호흡을 고르며 책상 위 양식을 내밀었다. 보상금 합의서, 공동 양육 계획서, 그리고 1년간 별거하는 동안 정기 심리 상담을 받겠다는 서약서였다. 서연은 종이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빈틈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연습일 뿐이야. 준호는 서연의 손등 위에 조심스레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펜을 들어 서류 첫 장에 사인을 했다. 그러자 준호도 이어서 서명했고 두 사람은 같은 펜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점을 찍듯 끝맺은 표시를 남겼다. 사인보다 더 또렷한 각인이 서로의 눈에 새겨졌다. 전시가 끝난 뒤 며칠간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학교와 집, 문화센터를 오가며 바삐 움직였다. 마치 오래된 수로를 따라 물이 다시 흐를 길을 찾는 것처럼 그녀는 생활의 작은 균열들을 메우는 데 집중했다. 승민이 축구부 훈련 도중 발목을 다쳤을 때는 응급실에서 이마에 땀을 맺히며 아이를 안았고 휘수가 입시 컨설턴트와 상담할 때는 굳은 어깨를 주물러 주며 다독였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종종 아버지를 떠올렸다. 서연은 숨기지 않았다. 준호가 심리 상담을 받는 모습, 일주일 간격으로 보내오는 반성 일지, 자필로 적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함께 읽었다. 상처를 감추는 대신 직시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다. 한편 나혜와 신혁 부부는 이사를 준비했다. 떠나기 전 그들은 서연 가족을 식당으로 초대해 작은 저녁을 대접했다. 헤어질 때 신혁이 아이들 손에 전시회 기념엽서를 쥐어주며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야. 승민은 그 말을 받아 적어 체육복 주머니에 넣었고 희수는 집에 오자마자 벽에 붙였다. 서연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 새벽잇을 젖은 놀이터 미끄럼틀을 내려다보며 자신과 같은 상황에 누군가를 언젠가 도울 수 있겠다는 막연한 사명감을 느꼈다. 고통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끌어올릴 굵은 밧줄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아침 서연은 문화센터 강의실에 혼자 앉아 캔버스를 바꿔 달았다. 이전 작품 옆에 새로 시작할 스케치를 고정하며 그녀는 속삭였다. 이번 제목은 물빈을 위해 뜬 별씨앗. 캔버스가 흔들리지 않게 못을 단단히 박고 뒤로 물러서자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하얀 천 위로 일렁였다. 그 빛이 바다를 기억했고
아이들의 웃음을 품었고 준호가 적어 내려간 반성문의 잉크 냄새를 닮아 있었다.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오래전 처음 수채화반에 들어설 때 가슴을 요동치게 했던 막연한 설렘이 상처와 후회를 모두 지나 이제는 고요한 믿음으로 변해 있었다. 수업이 끝날 즈음 강사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다음 기수에서 초급반 보조 강사를 할 의향 있으세요? 섬세한 시선이 신입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서연은 붓세척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하다 천천히 미소 지었다. 고민해 볼게요. 하지만 아마 해보게 될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자아가 다시 눈을 뜨는 기분이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온 것은 처음이었다. 늦은 오후, 센터 문을 나서려는데 복도 뒤편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파도 모양이 새겨진 파란 화분 속에 작은 알로카시아 한 줄기가 심겨 있었다. 서연이 눈살을 찌푸리자 준호가 말했다. 새 잎이 나오려면 헌 잎은 스스로 떨어져야 한다네. 상담 선생님이 해준 말이야. 우리도 언젠가 새 잎이 나겠지. 서연은 화분을 받아들었다. 잎 하나가 누렇게 말라 있었지만 그 뒤로 연두빛 새순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언젠가라는 단어에 서연은 움직임을 멈추었다. 과거처럼 곧바로 화해를 약속하지도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았다. 대신 화분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이건 아이들 방 창가에 둘게. 새순이 나면 같이 보자.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답이면 충분하다는 듯. 그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해가 기울어 긴 그림자가 복도 바닥을 따라 늘어났다. 서연은 화분을 바라보다 문득 떠올랐다. 처음 문화센터에 등록하던 날, 태수라는 가명을 달고 다가왔던 준호의 얼굴. 그리고 그 얼굴 뒤에 숨겨졌던 여러 겹의 허위.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화분은 거짓의 뿌리를 잘라낸 자리에 진짜 싹이 틀 수 있다는 조용한 증거였다. 모든 것이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처 위에 덧칠한 색채가 서로 어울려 더 깊은 농담을 만들 듯 서연의 삶도 더 다채로운 뉘앙스를 품고 있었다. 복도 끝창으로 붉은 석양이 번지자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아직도 미세하게 시큰거리는 통증이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뚜렷한 고동이 느껴졌다. 앞으로 이어질 시간을 향해 생의 붓끝을 한 번 더 단단히 쥐는 이의 맥박이었다. 가을비가 한 차례 스쳐간 뒤 거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유리 위를 천천히 미끄러졌다. 서연은 알로카시아 새순이 한 뼘이나 자란 것을 보고 작은 환호를 삼켰다. 승미는 깁스를 풀고 운동장을 다시 달릴 준비를 했고 희수는 수시 합격 소식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하루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오늘 상담 선생님이 회복 탄력성 점수가 높다고 칭찬했어. 희수가 수줍게 말하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준호가 서 있었다. 진녹색 점퍼 차림에 손엔 투명 우산 하나뿐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낮게 인사했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현관문을 넓게 열었다. 거실 한켠에 네 사람이 앉자 빗소리가 배경음처럼 잔잔히 흘렀다. 준호는 심리상담에서 받은 가족 재회 과제 노트를 꺼내 펼쳤다. 오늘은 내가 쓴 하루 감정을 직접 읽어주는 날이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빈자리 때문에 아이들이 느꼈을 외로움을 적나라하게 털어놓았고 그 문장마다 미안함보다 책임의 의지가 묻어 있었다. 승미는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고 희수는 노트 가까이 얼굴을 기울였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집 안 공기가 이전과는 달랐다. 상처에 새살이 올라오듯 서늘했던 틈새마다 은근한 온기가 퍼졌다. 그때 희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빠랑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 질문은 칼날이 아니라 신락 같은 희망처럼 가벼웠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의연하게 시선을 맞췄다. 우리 모두 준비가 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자. 서두르지 말고 매일의 점을 이어 선을 그리고 언젠가 선이 모이면 그림이 완성될 거야. 서연의 대답에 준호가 미소로 화답했고 아이들은 동시에 숨을 놓았다. 빗소리가 잦아들 즈음
네 사람은 함께 창틀로 가서 밤하늘에 걸린 작은 별을 바라보았다. 투명 우산을 나눠 쓰고 골목까지 배웅하던 서연에게 준호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결국 우리를 살린 건 용서였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용서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야. 그러니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배워가자. 우산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포개졌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선 발끝마다 젖은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오래전 깨져 버린 실내의 파편 위로 새 길을 두드렸다. 비가 그친 밤, 창문을 닫은 서연은 아이들과 소파에 기댄 채 한 장 남은 캔버스를 펼쳤다. 흰 여백 위에 물을 묻힌 붓이 지나가자 은은한 초록빛이 번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건 우리 네 사람이 함께 덧칠할 색이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파스텔을 집었다. 그리고 내 손끝이 얇은 물빛 위를 부드럽게 스쳤다. 빛도 그림자도 함께 품은 색채가 새벽을 기다리는 창문 너머 하늘처럼 천천히 깊어졌다. 오늘 이야기는 상처 위에 돋아난 새순처럼 삶이 금이 간자리에 다시 번지는 빛을 기억하자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흔들린 틈새마다 서로의 온기가 스며든다면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바람이 서늘해지는 계절, 여러분 창가에도 작은 초록 잎이 고개를 들길 바라며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마음속 빈 화폭 위에 따뜻한 색 한 줄기가 내려앉기를 기도하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부스였습니다.